요즘 또 전세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그 보증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바뀐 제도 내용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 시장을 위한 그 대책으로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이제 실제 실행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행이 되는 그 제도인데요. 주요 골자는 딱 이렇습니다. 그냥 다주택자들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 집을 놔두고 다른 곳에 거주할 때 대출 보증을 안 해주겠다, 이런 골자인데,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또 궁금증, 가장 궁금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세 곳에서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 대출 보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보증공사, 그리고 이 서울보증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주는 거는 기존과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임대로 거주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기존에는 전부 다 뭐 주택 보유주택 수라든가 소득 요건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이 2주택 이상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그러니까 소득 기준까지 생겼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10월 15일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1주택 초과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2주택자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것을 2년 내 초분하는 조건, 즉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내가 또 임대로 거주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일시적 2주택을 반드시 처분해라, 이거라고 말을 하면 되겠고요. 특히나 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다급하고 촉박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규정 개정 전이죠. 그러니까 이번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미적용하니까 혹시 내가 지금 연장을 하는데 소득 요건이 이미 초과를 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말끔히 잊어버리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곳에 대한 각각의 이제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다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에 제한이 있는데 소득 요건 제한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는 그 임차 보증금 한도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보증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조금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양한 대책의, 그러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민간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조금 규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정 부분 이렇게 퇴로는 열어놨으니까 이런 퇴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금융공사냐 뭐 보증공사냐 일반 그 민간에서 하는 보증보험이냐에 따라서 최대 보증 한도도 달라집니다. 즉 내가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냐 4억 원이냐 또는 5억 원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보증공사가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조금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은 대부분이 아마 이 허그라는 이 보증공사를 통해서 이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내가 대출이 막혔다라면은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어려운 면은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조금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현재 다주택자이시면서 등록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주택 보유세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단 9월 30일까지 9.13 대책 이전이죠. 9.13 대책 이전까지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해놨을 경우, 이제 증빙이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즉 등록 임대 주택을 9.13 대책 이전에 이미 구입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는 이때는 주택 보유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 임대주택을 한다거나 보유하고 있다거나 또 그 이후에 구입한 주택들이 주택 보유수에 해당되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 주택 보유수 한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혼동이 많으시거든요. 이것을 내가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주택이 어느 부분이 포함이 되고 어느 부분이 포함 안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머리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주택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산을 한다. 다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점.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9.13 대책 이후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이 등록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놨다. 이때는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한 거여도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수도권 아무래도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서 한 세 가지 요건인데 뭐 사용 승인이 20년 이상 됐다든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즉 소형 단독주택이겠죠. 또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을 해서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러한 주택들은 또 보유세에서 제외되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예외 사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검토를 해보신다라면은 이런 이번 대책의 그 전세보증금 대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